결혼식 전날 밤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거웠다. 최고급 실크 벽지와 샹들리에가 호화롭게 빛나는 한남동의 대저택 안에는 기쁨 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은 서재안을 초조하게 오가며 쉴 새 없이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고 그들의 침묵은 곧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는 듯했다. 내일은 그의 금지옥엽 같은 딸 한지연의 결혼식 날이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다. 상대는 여의도의 악마 청강그룹의 권시혁 회장이었다.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그는 경쟁 기업을 피도 눈물도 없이 집어삼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타겟이 바로 몰락 직전의 한성그룹이었다. 권시혁은 한 회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한성그룹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의 딸 한지연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복수이자 굴욕적인 항복 요구였다. 과거의 악연으로 뒤엉킨 두 가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혼이 한성그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가정부가 창백한 얼굴로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 지연 아가씨 방에 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택을 감싸고 있던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결혼을 앞둔 신부의 행복한 편지가 아니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 괴물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한지연은 도망쳤다. 연약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던 그녀에게 권시혁이라는 존재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편지를 읽은 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그의 아내는 결국 실신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한지연의 쌍둥이 동생 한지원. 언니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바이올리니스트로 살아온 언니와 달리 지원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녀는 남들 모르게 한성그룹의 재무 분석가이자 투자 전략가로 활동하며 기울어가는 회사를 힘겹게 지탱해온 숨은 실력자였다. 지원은 눈앞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언니의 도주. 이것은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다. 권시혁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 사건은 그에게 한성그룹을 즉시 파산시킬 완벽한 명분을 줄 터였다. 아버지의 절망과 어머니의 비통함을 보며 지원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체스판 위에 남은 유일한 수를 두는 것과 같은 지독하게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제가 언니 대신 결혼하겠어요. 그 말에 한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지원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건 말이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이미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 사람 권시혁은 한지연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한성그룹을 발밑에 뒀다는 상징물로서 말이죠. 그게 꼭 언니일 필요는 없어요. 얼굴은 똑같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이것이 회사를 그리고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몇 시간 후 지원은 언니 한지연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지만 그것은 신부의 옷이라기보다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갑옷처럼 느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언니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성그룹의 숨겨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인 권시혁의 권세에 눌려 혹은 그의 잔혹한 몰락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모두가 이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축하의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웃음소리 뒤에는 은밀한 조소가 숨어 있었다. 주단 끝에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시혁,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조각상처럼 잘생겼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과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그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한지연이 제 발로 걸어와 그의 발밑에 무릎 꿇는 장면을 상상하며 즐기고 있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지원이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새하얀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권시혁은 다가오는 신부의 모습에서 예상했던 연약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미미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처럼 당당했다. 지원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권시혁에게 넘겨주었다. 짧은 순간 지원의 손을 잡은 권시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언니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과는 다른 굳은 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단단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개를 돌렸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베일이 걷혔다. 드러난 지원의 얼굴을 본 순간 권시혁의 눈동자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다. 분명 한지연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도 달랐다. 절망과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렬한 도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나는 내게 정복당하지 않겠다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겁먹은 사슴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고고한 맹수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권시혁은 곧 평소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곧 꺾이게 될 자존심일 뿐이었다. 결혼식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순식간에 끝났다.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그들은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축복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거래와 숨겨진 전쟁의 서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호텔 최상층의 스위트룸에 마련된 신방으로 안내되었다. 샴페인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시혁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 던지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결혼 축하 선물이 아니었다. 냉혹한 계약서였다. 읽어봐. 네가 앞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적혀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지원은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가혹했다. 첫째, 그녀는 권시혁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그의 사업이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넷째,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도망칠 경우 한성그룹은 즉시 공중분해될 것이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문서에 가까웠다. 권시혁은 지원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애원하기를 기대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것이 그가 그리는 복수의 그림이었다. 하지만 지원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표정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변호사가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지원은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권시혁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그녀는 언니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한지연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종이를 누르는 펜의 압력에는 그녀 자신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명을 마친 지원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권시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그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권시혁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정복자의 쾌감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만났을 때의 불길한 예감이었다. 지원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이제 게임은 시작된 건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다. 악마의 소굴에 온 것을 환영한다. 권시혁,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거대하고 차가운 침실에서 홀로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성 같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젯밤 권시혁은 그녀를 이 방에 밀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사라졌다. 그는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진열장에 넣어둔 것뿐이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가정부가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은 권시혁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았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진 수십 벌의 옷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권시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남극과 북극처럼 멀었다. 그는 지원이 맞은편에 앉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침묵을 지켰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그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원은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를 관찰했다. 그는 식사 예절이 완벽했으며 움직임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행동이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사람.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포커 페이스. 지원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했다. 식사가 끝나자 권시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외부인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다. 둘째, 나의 서재와 집무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셋째,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넌 한성그룹을 구한 대가로 이곳에 있는 것뿐이니 내 분수를 잊지 마.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노예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지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대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그녀의 이런 반응에 권시혁은 오히려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반항하거나 최소한 분노하기를 바랐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의 신경을 미묘하게 긁었다. 권시혁이 출근한 후 지원에게는 광활한 펜트하우스와 침묵만이 남겨졌다. 이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모든 창문은 방탄유리였고 곳곳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잘 관리된 수족관 속의 관상어 같았다. 하지만 지원은 절망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감옥을 자신의 새로운 전쟁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거실, 침실, 서재,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모든 공간은 최고급 자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권시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차갑고 기능적이며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방을 둘러보며 보안 카메라의 위치, 비상구 통신 시스템의 종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집의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을 발견했다. 경제, 철학, 역사, 군사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은 난해한 원서였다. 지원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 곳곳에는 그가 읽으며 남긴 메모와 밑줄들이 있었다. 이것은 권시혁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는 그의 지적 편력과 사고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원은 철저하게 유령처럼 지냈다. 권시혁이 집에 있을 때는 그의 눈에 띄지 않았고 그가 없을 때는 집안 곳곳을 탐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가 무심코 버린 서류 조각, 그의 통화 내용, 심지어 그의 비서와 나누는 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2층 복도를 지나다가 권시혁의 경호팀장이자 비서실장인 차도윤과 마주쳤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는 권시혁의 가장 충성스러운 개로 보였다. 그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에게 지원은 그저 회장님의 전리품 혹은 감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사모님,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차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니 한지연이라면 지었을 법한 순수하고 약해 보이는 미소였다. 아니에요. 그냥 산책 중이었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차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길을 갔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지원은 차도윤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분석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는 권시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권시혁의 동선을 예측할 수 있고 그의 약점을 찾으면 권시혁의 방어벽에 균열을 낼 수도 있을 터였다. 지원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이 집안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권시혁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지원은 2층 난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소파 옆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던졌고 그 안에서 몇 개의 서류철이 쏟아져 나왔다. 권시혁이 비틀거리며 침실로 사라진 후 지원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인 보고서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중간 보고서. 지원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서류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촬영했다. 재무제표 투자 수익률 예측 참여한 투자사 명단. 그녀의 손가락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균열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악마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마리,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원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투자 계획서였지만 재무 분석가로서의 그녀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숫자들이 너무 완벽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상 수익률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사기극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지원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권시혁은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발밑에 두려 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집 안으로 들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가는 암살자였다. 게임의 규칙은 권시혁이 정했지만 게임의 판을 뒤엎는 것은 이제 그녀의 몫이었다. 그날 이후 한지원은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권시혁의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연약한 아내 한지연의 가면을 썼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악마의 제국의 칼날을 겨누는 냉철한 전략가 본래의 한지원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침실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청강그룹의 심장부를 해부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가 몰래 확보한 태블릿은 어떤 통신망에도 연결되지 않은 완벽히 고립된 장비였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금융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숫자들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다. 권시혁이 제시한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지원의 눈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투자한 해외 투자사들의 정체가 의심스러웠다. 서류상으로는 각각 독립된 법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기이한 공통점이 드러났다. 모든 자금이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단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오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 혹은 주가 조작을 위한 위장 수법이었다.
권시혁은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외부 네트워크 접속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통신은 차도윤의 감시 아래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즉시 꼬리를 밟힐 터였다. 지원은 며칠을 고민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다. 권시혁이 그녀에게 자선 파티에 함께 참석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극의 일부였다. 지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 준비를 핑계로 최고급 드레스샵과 헤어 살롱 방문을 요청했다. 물론 차도윤의 철저한 감시가 동행했다. 하지만 지원의 목표는 쇼핑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도심의 상가 건물에서 잠시 스치는 수많은 공용 와이파이 신호를 노렸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암호화 장치를 이용해 단 몇 분 만에 익명의 가상사설망 VPN 계정을 생성하고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차도윤조차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쇼핑에 정신이 팔린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를 귀찮게 수행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지원은 그의 그런 오만한 방심을 역이용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익명의 아이디는 섀도우 K. 이제 그녀는 권시혁의 감시망을 벗어나 자유롭게 정보를 사냥할 수 있는 유령이 되었다. 그날 밤부터 지원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섀도우 K라는 이름으로 금융 범죄를 추적하는 해커들의 비공개 포럼에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패턴을 익명으로 공개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날카로움과 분석의 깊이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낮 동안의 연기를 더욱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정원에서 슬픈 표정으로 꽃을 돌보거나 거실에서 고전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권시혁과 마주칠 때면 겁먹은 듯한 눈빛으로 시선을 피하며 그의 경멸감을 만족시켰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이 여자가 밤마다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거의 정체가 탈로 날 뻔한 위기를 맞았다. 그녀가 서재 근처의 도서관에서 태블릿으로 자료를 분석하던 중 예고 없이 차도윤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무언가 보고할 것이 있는지 권시혁의 서재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순식간에 태블릿 화면을 소설책 이북이북으로 전환하고는 태연하게 책을 읽는 척했다. 차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평범한 소설을 읽는 사람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재미있는 책을 읽고 계신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가장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네,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너무 몰입했나 봐요. 그녀는 심지어 눈가에 가짜 눈물을 살짝 맺히게 하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차도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가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 위험한 순간이 지나간 후 지원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다크웹 포럼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녀가 추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배후에 있는 인물에 대한 실마리였다. 그는 과거 월스트리트에서 불법적인 파생 상품 거래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 사라졌던 악명 높은 금융 사기꾼 다니엘 킴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시혁은 다니엘 킴과 손을 잡고 프로메테우스라는 허울 좋은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신약 개발은 거짓이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모든 주식을 팔아치워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범죄였다. 지원은 자신의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다니엘 킴의 사진과 권시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두 악마가 손을 잡은 형국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이제 그녀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여 권시혁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낼 것이다. 조용히 움직이던 졸주디, 이제 막 강을 건너 왕을 위협하는 차처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시혁의 내면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증폭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지원이라는 여자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그의 발밑에서 애원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그려온 복수의 완성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녀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순종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무관심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가 정해준 규칙 안에서 완벽하게 아내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역할극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인형이었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이었다. 권씨 하이혁은 정복자가 된 것이 아니라 텅 빈 성을 차지한 왕처럼 공허했다. 그의 분노는 목표를 잃고 그의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싶었다.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 즉 공포와 절망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한성그룹의 몰락한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 몰락의 산증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본질, 그 지독한 뿌리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차가운 평정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권시혁은 지원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평소처럼 거대한 식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단둘만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그녀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지원은 말없이 그의 명령에 따랐다. 서재는 권시혁이라는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이성적이며 권위적이었다. 두 사람 앞에는 간소하지만 최고급 요리가 놓였다. 하지만 음식은 그저 장식일 뿐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다. 권시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지원을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네가 이 집에 왜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건가? 지원은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한성그룹을 위한 거래 아닌가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다. 권시혁은 코웃음을 쳤다. 거래 순진하군. 이건 거래가 아니라 심판이다.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가장 소중한 딸인 네가 치르고 있는 거지. 그의 눈빛이 증오로 번들거렸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를 아나 권도영 회장. 한때는 내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반도체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어. 성공만 하면 두 회사 모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회사의 사활이 걸린 기술과 자금을 모두 그에게 맡겼다. 권시혁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과거의 기억이 그의 감정을 격하게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배신했어. 그는 우리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 그것도 모자라 거짓 장부를 만들어 모든 실패의 책임을 우리 아버지에게 떠넘겼지. 결국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평생의 꿈과 우정을 모두 잃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한 회장의 탐욕 때문이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지원의 가슴에 밝혔다.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비난. 그녀가 알고 있던 자상하고 올곧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권시혁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녀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아버지가 이룬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똑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지. 그리고 마침내 오늘 나는 그 맹세를 지켰다. 한성그룹은 내 손안에 있고 그의 딸은 내 아내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는 승리자의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충격적이었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권시혁의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 비약과 감정적인 왜곡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모든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이다. 이것은 철저히 그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복수심으로 가득 찬 한쪽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권시혁은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이야기의 전부인가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반격은 권시혁의 허를 찔렀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부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진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줄은 몰랐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다른 이유, 탐욕보다 더 큰 이유가 있나. 내 아버지는 친구를 배신하고 그 피 위에서 성공을 이룬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야.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업상 거래에는 항상 양측의 입장이 있는 법이에요. 당신이 말한 것은 오직 당신 아버님의 입장에서 본 진실일 뿐이겠죠. 저는 제 아버지를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쳐 아버지를 변호하고 이 지독한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권시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에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명분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싸워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와인잔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벽지를 물들였다. 하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권시혁은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를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지원은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두 가문에 걸친 비극적인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었다. 권시혁의 복수는 맹목적이고 아마도 진실의 일부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터였다. 지원은 결심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파헤치겠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권시혁과의 대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전에 무관심한 침묵이 위장된 평화였다면 이제는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권시혁은 더 이상 한지원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감시와 경계심을 담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야생마를 길들이려는 듯 보이지 않는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의도대로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생겼다. 하나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 다른 하나는 권시혁과 다니엘 킴의 거대한 금융 사기극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두 목표는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될 터였다. 권시혁이라는 악마의 몰락. 그녀는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샤도 K라는 익명의 정체성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어둠 속의 사냥꾼이 되어 다크웹의 정보망을 누볐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면서 마치 기자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지원이가 선택한 방법은 빵가루 흘리기 전략이었다.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터뜨리는 대신 여러 개의 단서 조각을 각기 다른 경로로 시간차를 두고 흘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금융범죄 전문 기자들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이 강한 인물을 물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칼럼을 분석한 끝에 그녀는 대한이코노미의 박서준 기자를 최종 타겟으로 선정했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첫 번째 빵가루는 아주 사소한 제보 메일이었다. 지원은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박서준 기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청강 바이오의 해외 투자사 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버뮤다의 유령 회사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증거 자료도 첨부하지 않았다. 그저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다. 예상대로 박서준 기자는 처음에는 이 메일을 스팸으로 취급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원은 두 번째 빵가루를 흘렸다. 이번에는 해커들의 포럼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임상 시험 데이터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식의 기술적인 분석글을 올렸다.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이 글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업계 관계자나 전문 기자에게는 충분히 흥미로운 떡밥이 될 수 있었다. 그 사이 지원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특히 차도윤의 감시는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책을 읽는 시간 정원을 산책하는 경로, 심지어 식사 때 사용하는 식기의 순서까지. 그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한 번은 지원이 태블릿으로 해외 논문을 검색하며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고 있을 때 차도윤이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났다. 사모님 어려운 것을 읽고 계시는군요.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취미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 그냥 뇌과학에 관한 논문이에요. 음악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연주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실제로 음악과 관련된 논문 페이지였다. 그녀는 항상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도윤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물러났지만 그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지원이 흘린 빵가루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제보 메일을 읽고 있던 박서준 기자는 우연히 해커 포럼의 분석글을 접하게 되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보가 모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본격적으로 청강 바이오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박서준 기자가 파고들수록 지원이 설계한 길 위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다. 그가 해외 투자사들의 실체를 추적하자 모든 자금이 지원이 파악했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지원이 흘린 작은 단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사가 터졌다. 대한 이코노미 인터넷판의 헤드라인이었다. 단독 청강 바이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유령 회사 통한 주가 조작 의혹. 기사는 폭탄 선언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고발 대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는 지옥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권시혁은 서재에서 미친 듯이 포효하며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차도윤을 호출했다. 어떤 놈이야. 당장 이 기사의 배우를 찾아내 쥐새끼 한 마리까지 남김없이 찾아내서 내 앞에 끌고 와. 차도윤은 굳은 얼굴로 명령을 받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복도를 지나가는 지원의 뒷모습을 향했다. 아직 물증은 없었지만 그의 모든 직감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사슴인 줄 알았던 존재가 실은 자신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암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청강바이오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승리의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권시혁의 철옹성에 상처를 입혔다. 그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상처 입고 성난 짐승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짐승의 숨통을 끊기 위한 다음 공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 이코노미의 기사가 터진 후 며칠 동안 권시혁의 펜트하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권시혁은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분노는 빙산처럼 차갑고 거대한 압력으로 변해 집안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수많은 정보팀을 동원해 기사의 배후를 샅샅이 뒤졌지만 섀도우 K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범인은 마치 유령 같았다. 내부의 적을 찾지 못하자 권시혁의 본능적인 의심은 마침내 한 곳으로 향했다. 한지원. 그의 발치에서 순종적인 척 앉아 있던 여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치부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떻게 이런 치밀한 공격을 계획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평온함 차도윤이 보고했던 미심쩍은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복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강인한 눈빛, 사냥꾼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암늑대라고. 권시혁은 증거 없이 그녀를 신문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시험대에 올리기로 했다. 그녀의 지성과 배짱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지적인 대결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 함정을 설계했다. 그날 저녁 권시혁은 지원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서재도 텅 빈 대형 식탁도 아니었다.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작은 다이닝룸에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최고급 와인과 셰프가 직접 요리한 코스 요리. 겉보기에는 로맨틱한 부부의 저녁 식사였지만 테이블 위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지원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녀의 정체를 떠보기 위한 심리전.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계속해서 어리석고 연약한 한지연을 연기하며 시험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이 함정 속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더 이상의 위장은 무의미했다. 게임의 판은 이미 바뀌었으니까. 식사가 시작되고 권시혁은 마치 다정한 남편처럼 와인을 따라주며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군. 미안하게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빛났다. 지원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받았다. 괜찮아요. 바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아내의 대답이었다. 권시혁은 본격적인 탐색에 들어갔다. 그는 마치 잡담처럼 하지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이었다.
최근에 우리 회사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났어. 아마 당신도 들었겠지. 세상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사업을 흠집 내려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는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시했다. 지원은 잠시 포크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는 지극히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그 기사요. 저도 봤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기사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내용의 중요성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권시혁은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괜찮고 말고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니까. 오히려 나는 이런 위기가 진짜 실력과 가짜를 구분할 기회라고 생각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지 않나. 그는 한성그룹의 실패를 들먹이며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바로 그 순간 지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이 가면을 뚫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권시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본질이 외부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아닐까요? 권시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이것이 그가 기다리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경영 전략 용어였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였다. 내부의 구조적 문제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지. 지원은 더 이상 몸을 사리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높은 기대 수익률과 불투명한 자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의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깨져버리니까요. 언론의 의혹 제기는 그저 그 균열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부자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석이었다. 권시혁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이제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희열이 뒤섞여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상대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군. 바이올린만 켜던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석인데, 마치 월스트리트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선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신문이었다. 마침내 지원은 모든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권시혁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사람을 외모나 배경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실수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특히 당신처럼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마침내 권시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 대체 누구지? 지원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목을 축였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답을 던졌다. 저는 당신이 한성그룹을 집어삼키는 대가로 사들인 아내 한지원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셨어야죠. 당신이 구매한 상품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권시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사냥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심장 바로 옆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가진 적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정복자와 희생자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동등한 두뇌를 가진 두 명의 플레이어가 벌이는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가면이 벗겨진 후 펜트하우스는 두 명의 군주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얼음의 왕국이 되었다. 더 이상의 위장이나 탐색전은 없었다. 권시혁과 한지원의 사이에는 오직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적이만이 흐를 뿐이었다. 권시혁은 한지원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화, 인터넷 접속 기록은 물론 집안에서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차도윤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를 물리적으로 감금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자감옥을 만들어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지원은 자신이 혼자서는 결코 청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서준 기자를 통해 흘린 정보는 작은 균열을 냈을 뿐 권시혁의 제국에 치명타를 입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에게는 막강한 자본과 법률팀, 그리고 부패한 권력과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지원의 머릿속에 다음 전략이 그려졌다. 그녀의 동맹군은 바로 권시혁에게 무참히 짓밟렸던 과거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업들을 사냥하며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복수의 불씨가 남아있을 터였다. 지원은 그 불씨들을 모아 거대한 화염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 섀도우 K가 되어 권시혁의 과거 MA 기록들을 파헤치며 동맹이 될 만한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접촉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이 확보된 익명의 채널을 통해 몇몇 전직 CEO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는 그녀를 권시혁이 보낸 함정으로 의심하며 격한 거부감을 보였다. 여의도의 악마라는 이름이 남긴 트라우마는 그들의 용기를 완전히 앗아간 상태였다. 지원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그녀는 리스트에서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인물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IT 기술을 가졌었지만 권시혁의 적대적 인수에 의해 회사를 빼앗기고 업계에서 거의 매장당했던 전 넥스트젠 테크의 대표 김민준이었다. 그는 현재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에게 무작정 동맹을 제안하는 대신 먼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로 했다. 지원은 섀도우 K라는 이름으로 김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거기에는 그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쟁사가 준비 중인 신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와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전략적 조언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였다. 며칠 후 김민준의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는 익명의 조력자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었다. 김민준은 섀도우 K의 정체에 대해 극심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꼈다. 마침내 지원이 두 번째 메일을 보냈을 때 그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을 무너뜨린 자를 함께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지원은 그에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비리에 대한
핵심 증거 일부와 함께 청강그룹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 단계별 공격 계획의 개요를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에 기댄 자살 공격이 아니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정교한 전쟁 계획이었다. 마침내 김민주는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뭘 믿고 당신을 따르란 말이오? 지원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시영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다. 김민준을 시작으로 권시혁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비밀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대표들이거나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한편 차도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권시혁의 명령에 따라 한지원을 그림자처럼 감시하면서 그는 그녀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시망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차도윤은 직업적인 의무감과 개인적인 호기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권시혁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왔다. 한성그룹 한 회장의 배신과 그로 인한 권시혁 일가의 비극. 그것은 그가 권시혁에게 충성을 바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한지원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면서 그 견고했던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녀의 아버지가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이었을까? 그는 월권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2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비밀리에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신문 기사, 재판 기록 관련자들의 증언,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한 회장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던 차도윤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되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기술 유출 계약서의 서명이 한 회장의 평소 필체와 미세하게 달랐던 것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 작은 불일치는 차도윤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권시혁 회장이 믿고 있는 진실이 전부가 아니라면, 만약 이 복수극 전체가 거대한 오해나 조작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는 감히 그 의심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그의 충성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 시간 지원은 안전한 가상 공간에서 김민준을 비롯한 비밀 동맹원들과 첫 번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두가 익명으로 접속했고 목소리는 변조되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섀도우 K, 즉 지원이가 제시하는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계획 앞에서 그들은 점차 하나가 되어갔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복수의 감정을 정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묶어내고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시혁이 유령이라 치부했던 과거의 망령들을 불러 모아 그의 제국을 향해 진격할 비밀 군대를 조직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지자 지원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저 높은 빌딩 어딘가에 있을 권시혁을 생각하며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당신이 아무리 높이 있어도 그림자들이 모이면 당신의 빛을 전부 가려버릴 수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권시혁은 짐승이었다. 상처 입고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난폭해지는 맹수. 한지원이 구축한 비밀 동맹의 존재를 마침내 그의 정보망이 포착했을 때 그의 이성은 분노의 화염에 완전히 불타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아내라는 가면을 쓴 여자가 감히 자신의 제국에 대항할 군대를 조직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정의나 복수의 명분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는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 그리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동맹원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동맹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김민준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컨설팅 회사에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투입했고 동시에 온라인상에 그가 업계 기밀을 유출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김민준의 작은 회사는 거대한 권력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클라이언트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다. 며칠 만에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하지만 권시혁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에게는 의문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어린 딸의 등굣길에는 검은 차량이 따라붙었다. 공포는 김민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다른 동맹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한 사장은 갑자기 모든 원자재 공급이 끊기고 은행 대출이 막혔다. 권시혁에게 투자금을 잃었던 한 개인 투자자는 증권 계좌가 해킹당해 남은 자산마저 공중으로 사라졌다. 권시혁은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비밀 동맹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다. 지원은 자신의 통제실, 즉 침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익명의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동맹원들의 메시지는 처음의 결의의 찬 목소리에서 점차 절망과 원망의 비명으로 바뀌어 갔다. 샤도우 K, 이게 당신이 말한 계획이었나?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제발 멈춰줘. 내 가족만은 살려줘.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권시혁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의 칼날은 마침내 지원의 가장 연약한 곳, 바로 그녀의 가족을 향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20년 전 사건을 다시 공론화시켰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배신자였는지를 자극적인 기사로 내보냈고, 여론은 다시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한 회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권시혁은 한 회장의 과거 경영 기록을 샅샅이 뒤져 작은 회계상의 오류를 찾아냈고 그것을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시혁의 영향력 아래 신속하게 움직였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 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은 동결되었다. 한때 재계의 거인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병든 죄인으로 전락했다. 이 모든 과정을 차도윤은 권시혁의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의 역할은 회장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김민준을 협박할 자료를 수집했고
한 회장을 고발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명령을 수행하는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로운 복수가 아니었다. 광기에 휩싸인 학살일 뿐이었다. 그는 권시혁의 눈에서 복수심이 아닌 파괴 그 자체를 즐기는 괴물의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지원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녀는 권시혁이라는 짐승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했다. 더 이상 이대로 갔다가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파멸할 터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모두를 구하기 위해 계획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전체를 포기하고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만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권시혁의 서재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잔인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지 내게 무릎이라도 꿇으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 모든 거 제가 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섀도우 K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김민준 씨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제가 선동한 겁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당신의 진짜 적은 저 하나입니다. 권시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의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그래서 이제 와서 자백하면 내가 모든 것을 멈춰줄 것 같나.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지원은 그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제 절망이잖아요. 그러니 저를 벌하세요. 대신 제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저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인형으로 평생 이 감옥에서 당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장식품으로 살아가겠어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유를 제물로 바쳐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처절한 희생. 그녀는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복수심은 결국 그녀를 향한 것이었으니까. 권시혁은 잠시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절망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놓아주며 차갑게 웃었다.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지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 먼저 네가 내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네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파괴되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나는 그들을 놓아줄지 고려해보겠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그는 지원을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나서야 이 게임을 끝낼 생각이었다. 청강그룹의 연례 주주총회는 권시혁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였다. 국내외의 거물급 투자자들과 언론이 가득 메운 호텔 컨벤션 홀은 그의 성공에 대한 찬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권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넘쳤다. 그의 옆에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한지원이 그림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모든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공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빛나는 전리품이자
그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권시혁은 지원의 굴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신세였고 그녀의 동맹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승리를 세상에 공표하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청강그룹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맹점이 되었다. 그는 지원의 항복이 마지막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희생은 동맹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그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부에서 마지막 반격을 가할 판을 직접 짠 것이었다. 그녀가 권시혁의 인형이 되어주는 척하며 그의 감시를 무디게 만드는 동안 흩어졌던 그림자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칼날을 벼리고 있었다. 권시혁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이룰 혁신적인 미래와 예상 수익률을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했다. 주주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했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등하고 있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거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려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석에 앉아 있던 대한 이코노미의 박서준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과거 다니엘 킴이 연루되었던 월스트리트의 금융사기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다니엘 킴의 이름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거론된 것은 처음이었다. 권시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노련하게 받아넘겼다. 근거 없는 비방일 뿐입니다. 다음 질문 받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기업 홍보 영상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수많은 해외 법인을 거쳐 조셉 피난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의 흐름. 그것은 김민준과 그의 동료들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청강그룹의 비밀 장부였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권시혁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당장 저 화면 꺼 하지만 기술팀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미 시스템은 외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다.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조작된 임상시험 데이터 다니엘 킴과의 비밀 계약서,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폭로되었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단상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지원이 움직였다. 그녀의 공허하던 눈빛은 이제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차도윤이었다. 그는 말없이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지원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진실을 향한 고뇌 어린 결단이 담겨 있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 조작된 서명의 증거를 찾아낸 것은 바로 그였다. 마이크 앞에 선 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계십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체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분석과 데이터는 그녀가 단순한 회장의 아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하지만 권시혁 회장의 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제국은 또 다른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 제 아버지 한성그룹 한 회장에게 덮어씌운 배신자라는 누명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년 전 기술, 유출 계약서의 사본과 그것을 정밀 분석한 필적 감정 결과였다. 서명 위조 가능성 99.9%. 그리고 이어서 당시 권도영 회장이 경쟁사에 먼저 접촉했던 비밀 녹취록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실은 잔인했다. 배신자는 한 회장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실패를 직감하고 먼저 살기를 찾으려 했던 것은 바로 권시혁의 아버지 권도영 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그의 탐욕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권시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삶을 지탱해 온 복수라는 거대한 명분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버지는 정의로운 피해자가 아니었고 자신은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증오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원과 동맹원들이 미리 제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움직인 것이다. 심판의 날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권시혁의 제국은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수사관들에게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 권시혁의 눈은 마지막으로 지원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그를 차갑게 그리고 조금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도박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끝에는 어떤 환희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고요한 적막감만이 감돌 뿐이었다. 권시혁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주주총회장은 한동안 혼돈 그 자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역사의 현장을 담기 위해 아우성을 쳤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권시혁의 텅 빈 눈동자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그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는 한지원의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여의도 악마의 몰락 그리고 복수의 여신. 언론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의 희열 따위는 없었다.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한 연민만이 옅은 안개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조정자였을 뿐이다. 그녀는 차도윤의 호의를 받으며 아수라장이 된 컨벤션 홀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지원과 그녀의 동맹들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청강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권시혁과 다니엘 킴의 금융 사기 혐의는 물론 그동안 그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청강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시혁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아버지 한 회장은 모든 혐의를 벗었다. 차도윤이 결정적인 증거를 넘긴 덕분에 20년 전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졌고 권시혁이 제기했던 분식회계 혐의 역시 무고로 밝혀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지원의 앞에 섰다.
그는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은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오명에서 벗어나 맑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아,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하다.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게 했구나. 그의 눈에서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원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길었던 싸움의 피로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가족은 비록 상처 입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얼마 후 언니 한지연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먼 시골에서 모든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동생이 자신을 대신해 어떤 지옥을 견뎌냈는지 알게 된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지원아. 나 때문에. 지원은 그런 언니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언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린 각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야. 두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용서했다. 차도유는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지원을 찾아와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는 권시혁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막판에 진실의 편에 선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저는 회장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한지원 씨께서 보여주신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떠나갔다. 세상은 이제 한지원을 주목했다. 청강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과거 한성그룹의 자산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성그룹을 재건하고 새로운 여제 뉴디로 등극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그럴 능력과 자격이 충분했다. 하지만 지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주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한성그룹은 아버지의 유산이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여의도의 한 작은 사무실. JW 투자 컨설팅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곳, 한지원은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노트북 앞에서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대신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을 돕는 윤리적인 투자 자문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명성은 이미 업계에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정직한 원칙은 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섀도우 K도 권시혁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옛 청강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기업의 로고가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권시혁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길지 않은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겼다. 나의 복수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당신의 싸움은
진실을 향한 것이었다. 감옥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떠올린다. 그는 야심가였지만 나에게만큼은 따뜻한 아버지였다. 어쩌면 내가 복수하려 했던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나 자신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부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길. 지원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의 말처럼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신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악마와의 결혼은 끝났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 자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